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건축역사학자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하면 그 일대에 사실은 미쓰비시 제강 공장 앞에 지금 줄사택 주변으로 쭉 분포했었던 모든 사택을 의미하는 건데, 이 사택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공장장의 집도 있고 뭐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집도 있는 거고, 당시 미쓰비시 제강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직원과 공원으로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직원과 공원이 꼭 민족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민족의 차이가 되는 거죠. 조선인 중에서는 직원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2호 사택 같은 경우 집도 좀 크고 한 20평 정도 되고, 이런 데는 이제 주로 일본인 직원, 뭐 과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살았을 거고, 관리자가 살았을 거고, 이 줄사택은 공원사택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동 남아있는, 뒤에 2동까지 해서 6동 남아있는 그 집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부르는, 혹은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미쓰비시 제강 줄사택이죠. 예. 일단 미쓰비시 줄사택에 왜 주목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일단 부평에 생긴 첫 번째 사택이에요. 네, 1939년에 사실 미쓰비시 제강 이전에 1939년에 히로나카 상공이라고 하는 데에서 공장을 만들면서 만든 이제 사택 단지죠, 일종의. 집을 만든 거고, 그래서 부평에 어떻게 보면 공업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가 된 곳이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하는 좀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곳이 이후에 이제 경인시가지 계획을 하고 부평이 이제 공업지구가 되고, 그러면서 경인시가지 계획에서 사실은 첫 번째 이자 해방 이전까지 완성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만들어낸 지구로는 유일하거든요. 경인시가지 계획의 공업지구가 총 7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곳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건 단순히 부평이 아니라 그 경성, 당시에 이제 경성,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 사이에 그 굉장히 그 광활한 지역을 공업화하고자 했었던 어떤 일제의 의도가 있었고, 그거가 만들어진 첫 번째 지구의 첫 번째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주거사 쪽으로도 1939년에 어떤 굉장히 많은 이제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37년 이후에 이제 전시 동원 체제, 38년, 39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시 동원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 일본 제국에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건축 관련 내용들 중에 하나가 철강 구조물 통제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철을 쓰는 건물은 더 이상 못 지어요. 일반 건물들은.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병창 같은 데 안에는 지을 수 있죠. 근데 일반 건물은 그걸 못 짓고, 1939년 말에, 조선에서는 1940년, 한국에서 1940년 초에 그 목조 건축물 통제 규칙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서 목조 건물의 경우에도 큰 건물은 못 지어요. 도시에서는 30평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서는 40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만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소규모만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반에는 뭐가 깔렸냐면, 노무자 주택, 소규모의 노무자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을 위한 살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쟁 당시이기 때문에 물자가 다 모자라니까 못 같은 걸 쓰는 것도 다 허가받아야 되고 막 그랬어요,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1930년대 후반 최소한의 재료로 만들어낸 굉장히 소규모 노무자 주택, 그리고 그것은 일제의 병창기지화 정책에 혹은 군수공업화 정책에 따른 노무자 주택 육성 정책, 그러니까 건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30년대에는 워낙 도시 인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그걸 위해서 토지구획 정리라고 하는 걸 해서 집합적으로 집을 짓고 이런 걸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의 케이스는 조금 다른 게 공장에다가 히로나카 상공 같은 경우에도 동척에서 굉장히 싸게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 은진사업, 그러니까 군수산업이기 때문에 군수산업 전사를 육성하려면 이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하면서 조선총독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대규모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히로나카 상공은 부산에서 시작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제조일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쿄제강이나 미쓰비시제강처럼 본토에서 내지에서 온 곳이 온 큰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경성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웠지만 여기에 이렇게 큰 공장과 사택 단지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 자금을 빌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또 이제 42년에 그 자금난 때문에 결국 미쓰비시제강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여기 말고도 그 조병창 노무자 주택이었던 상곡동 영단주택도 경인기업이 되게 싼 이자로 동척에서 돈을 빌려갖고 1000호를 만들려고 시작했다가 그 돈을 못 갚으면서 또 이제 문제가 자금난이 생겨서 결국에 주택 영단으로 집을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37년에서 한 39년 사이는 적극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40년대 들어가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이제 다 회수하거나 그러다 보니 빌렸던 데들은 자금난이 생기고, 그래서 다 결국에는 주택영단은 국책회사니까요. 국책회사로 다 넘어가거나 아니면 미쓰비시제강처럼 아예 군수기업으로 넘어가거나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던 거죠.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해방 이후에서 한국전쟁까지의 그 시간들은 되게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기사라든지 뭐 물증이 거의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얘는 미쓰비시제강의 것이었기 때문에 45년이 되면서 미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군정에 속하게 돼요. 미군정에 그러니까 소유가 되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죠. 그리고 되면서 얘네들은 결국 다 이제 적산으로 귀속재산으로 불화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화 처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토지대장 이런 걸 다 떼봐서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60년대 일반의 불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5, 60년대까지는 그 불화가 되기 전까지는 정부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기간 동안 누가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유주 자체는 대한민국 정부였으니까.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그 지역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따르면 미군들이 그 주변에 이제 기지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지촌 여성들이랑 살림을 차린 집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아마도 되게 혼란기였기 때문에 무단 점유를 하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 일종의 그 집에 대한 권리만 가지고, 이렇게 뭐 땅에 대한 권리는 없이,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미쓰비시 사택이었을 당시는 전부 다 미쓰비시제강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 집 각 동이 10개의 소유권으로 나눠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제강의 소유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필지가 다 나눠지고 각자에게 분할이 되고 하는 건 해방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부평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노무자 주택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노무자 40년대에 만들어진 그 노무자 주택의 대부분들은 사실 50년대의 부평이라고 하면 대부분 미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에스컴시티가 되면서 그 미군 기지가 엄청나게 컸었고, 그래서 50년대에서 70년대, 73년에 에스컴시티 닫을 때까지만 해도 미군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가까우니까, 아니면 그 근방에 이제 또 공장들이 생기잖아요. 예전 공장들이었던 데를 이어받아서 뭐 새나라 자동차도 생기고 이후에 그게 대우 자동차 되고 하는 건데, 그 자동차 회사라든지 인근의 작은 공장들 그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누가 살았고 어떤 사람이 살았고는 알 수 없으나
이곳이 어쨌든 부평에서 그 미군 혹은 공장과 관련된 그 삶을 사셨던 노동자분들이 주로 사셨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거기에 있었던 그 단독주택도 꽤 많았거든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2호 주택이라든지 이런 건 좀 규모도 크고 방도 뭐 3개 있는 집이고 마당도 있는 집이고 하면은 당시에 50년대 우리나라의 그 대한주택영단에서 지금 LH가 된 대한주택공사 거기에서 공급한 집들의 50년대 그러니까 한국전쟁 직후에 공급한 집들의 가장 일반적인 평수가 9평이었어요. 진짜 작아요. 그게 15평 이후로 커지는 게 60년대 한참 넘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평 집은 엄청 좋은 집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선 부자들이 사는 집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집의 규모가 워낙 작아졌었던 상황이었고 그 한국전쟁 이후 이제 전후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어졌던 집들도 대부분 아파트들도 10평이었어요. 그때 만들어지는 60년대 초반까지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10평, 심지어 그 유명한 마포 아파트도 10평대예요. 10평 초반대예요, 심지어. 예,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단독주택은 엄청 좋은 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평에서 꽤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었다. 뭐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직급이 있고 그러면은 예전에 부평 공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일하셨던 분들은 돈도 많이 이렇게 버실 수도 있었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머무르는 곳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택단지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택단지는 그 계급에 따른 정확한 집의 분포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집은 제일 좋은 위치에 제일 위에 네, 공장장이 사는 집이고, 그리고 가장 이제 멀고 상수도도 없고 이제 우물로 이제 물 먹어야 하는 곳에 이제 직급이 내려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술에서 그런 사택에는 뭐 조선인 반장 정도만 살았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이 줄사택 말고 42년 이후에 미쓰비시 제강이 인수한 다음에 집을 또 엄청 짓거든요. 그때 약간 기역자형 한옥같이 생긴 집을 지어요. 거기에 이제 조선인 반장들이 많이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사는 집이랑 또 조선인들용 집의 모양들이 또 조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택단지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 때문에 결국 해방 이후에도 이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좀 다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낙후되기 시작한 거는 뭐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온 게 이제 거기가 에스컴시티 해체되고 그 미군 기지들의 일부가 혹은 또 이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런 곳들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면서 부평이 일종의 1980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주거지들은 이렇게 낙후된 주거지가 당연히 되게 되죠. 그러면서 90년대에 제가 알기로는 그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지면서 부평의 좀 인구 계층도 많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워낙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랬던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2012년에 제가 여길 처음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다들 살고 계셨고, 네, 앞에 막 꽃도 예쁘게 키우시고, 네, 그랬었어요. 깨끗하고 다들 살고 계시는 집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2015년경부터 이제 여기를 주거 환경 뭐 개선 사업 이런 걸 하겠다,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만들겠다, 뭐 다양한 뭐 센터 공공시설 만들겠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구가 매입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이 한 집 비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여기는 사람들 꽤 많이 살고 그랬는데,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싹 비워지고, 네, 2019년경에는 거의 다 비워졌었던 것 같아요. 거의 공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낙후해도 싼 값에라도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지자체의 소유가 되지, 공공의 소유가 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그 또 사는 사람들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공공이 매입하면 공공이 누구한테 렌트를 주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공가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한 개씩 한 개씩 진행을 하면서 차례로 이제 없애고 새로운 건물 짓고 뭐 없애고 공공시설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아파트로. 먼저 재개발이 결정이 네. 그때 이제 공공용지로 여기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구가 이제 매입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여기 공공용지를 조성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미쓰비시 주유사택의 일부를 남겨서 보존을 하고 보존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저런 거 왜 남기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뭐 주차장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고 하면서 2017년인가 이제 다 철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중요한 건데 왜 없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2019년 4월인가 부평구청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역사박물관이랑 구청이랑 이제 주최를 해서 그 토론회가 한번 열렸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토론회에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 미쓰비시 주유사택이랑 처음으로 이제 연관이 되게 된 건데요. 그 토론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게 되게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고 의미가 있으니 남기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찬반이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2019년 넘어가고 이러면서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아무튼 문화재청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단체와 뭐 학교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막 일종의 민원을 넣는 거죠. 이걸 보존해 달라고 그런 이제 연락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중요한 공간이니 어쨌든 부평구청이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면 부평구청의 소유니까 공공의 소유니까 되도록이면 문화재 등록을 권고한다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문화재청이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문화재 등록을 권고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국가의 소유인 거니까 공공의 소유인 거니까 만약에 정말 부평구청이 끝까지 이것을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직권 등록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등록을 권고하면서 이 논의가 이제 조금 급선회하는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되게 본격적인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입장도 훨씬 더 강해지고 부평구청도 굉장히 난감해진 거죠. 주차장 만드는 걸로 예산 확보 다 해놨는데 이거를 갑자기 바꿔야 되고 예, 그러면서 결국엔 또 갈등을 반복하다가 그 민간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민간협의체에는 뭐 구의원 그리고 전문가, 주민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였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철거하자 안 된다. 주차장 만드는 게 원칙이었으니 그걸로 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전면 보존해서 문화재 등록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안은 그걸 이제 좀 섞어서 가자. 뭐 그런 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꽤 몇 년간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어쨌든 이거를 보존하기로 민간협의체에서 결정을 했고 사실 그 민간협의체 결정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의 등록 권고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사실 그것보다 더 앞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저는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인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거를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사건이 이거의 방향을 바꾼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특히 미래 세대가 이거에서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인데 왜 없애냐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라는 거는 뭐 이걸 연구하는 연구자나 아니면 실제 이거랑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훨씬 더 울림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 그 학생들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민간협의체에서 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냥 쭉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부평구청에서는 여기를 기록화하는 사업을 했어요. 구청에서도 결정되고 나서 여기 유지하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올해 등록 신청이 들어간 상황이고, 결론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조경창 노무자 주택이었던 그 상곡동 영단주택도 진짜 중요한 주택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쓰비시 줄사택은 그래도 보존의 가능성이 커졌고, 영단주택은 지금 거의 철거가 된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길로 갈려져 버린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덜 중요해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절대 아닌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는 얘는 단계별로 없어졌어요. 원래 되게 많았거든요, 주사택이. 그리고 미쓰비시 사택도 주변에 엄청 많았죠. 근데 그게 하나씩 없어지니까 이제 결국에 요것만 남게 되니까 그 위험에 대한 감지가 훨씬 컸던 거죠. 영단주택은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 전체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놓친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는 그 지금 이제 조금씩 개발이 됐다라는 건 다 그 개발하는 주체가 달랐다는 거고, 뭐 지금이야 이제 전체가 그 아파트 단지가 되었고 그 중간에 이제 공공용지만 남은 거지만, 게다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공공용지였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민간이 개발하는 곳이었다면 사실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설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곳은 공공이 소유한 땅이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은 사실은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부평의 자산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는 이곳을 남길 수 있으니 공공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미쓰비시 제강이라고 하는 데가 당시에 그 강제 동원되신 분들이랑 계속 이제 법적 다툼이 있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언론에 또 등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단주택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미쓰비시 제강이 붙은 이 미쓰비시 사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사 연구자라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 강제동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이게 강제동원과 이제 뭐 이건 국내 동원이라고 불리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결이 다릅니다만 국외로 이제 동원 가신 분들이랑은, 그래서 그런 걸로 불리는 것의 증거이고, 한반도 안에 미쓰비시 제강의 시설이 엄청 많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쓰비시 제강이 전범 기업이니까 그 미쓰비시 제강이 어쨌든 소유한 집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의미가 커졌던 거죠. 그래서 언론 등에서 좀 많이, 그리고 이제 뭐 대중 역사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다루시면서 이슈화가 된 것도 여기 보존에는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직 보존 활용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쓰비시 제강이라고 하는 전범 기업의 어떤 시설이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모든 게 그 시간에 이렇게 고정되어 버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죠. 이게 뭐 동원이다 아니다. 그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 돈 벌려고 온 건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곳이라고, 장소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 건물을, 이 내동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고정하면 안 될
된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어요. 그러니까 1939년에 부평에 만들어진 첫 번째 어쨌든 노무자 주택이었고, 그 다음에 그 노무자 주택이라고 하는 것 중에 부평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사실 영단주택 다 철거되고 도쿄제강 사택 다 철거되고 하면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노무자 주택이 또 돼버렸어요. 남은 걸로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쓰비시 제강 사택이기도 하지만 부평의 군수공업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노무자 주택으로서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건물의 상태를 잘 보시면 생활사적인 말씀하셨는데 1939년에서 뭐 한 40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그 당시 원형의 모습이 굉장히 잘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1960, 70년대에 사람들이 이 조그만한 집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고민하셔서 여기를 이렇게 막아갖고 뭐 다른 방을 하나 만들고 여기는 보일러실을 만들고 그렇게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60, 70년대 흔적이 굉장히 잘 남아있는 집 중에 하나는 거기에 타일을 이렇게 붙이셨어요. 60, 70년대 타일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예, 화장실을 만든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집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집이 다 다르잖아요. 비교해보면 난방 방식이 다 다르고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벽체를 이렇게 뜯다 보면은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흙벽 같은 벽 위에 미군 신문지가 붙어 있어요. 미군에서 나오던 50년대 신문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초배지로 쓴 거죠, 그거를. 그 위에 이제 벽지들이 여러 겹 이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이게 좁잖아요, 한 집이. 그러니까 두 집, 세 집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제 크게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삶의 흔적들이 사실은 그 작은 집을 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고쳐가면서 살아냈던 흔적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좀 그 다양한 시간의 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오래된 벽이나 뭐 미군 신문지나 이런 것들은 오래된 거기 때문에 뭐 사가버릴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뭐 경화 처리를 해서 그 자체가 이제 전시물이 되게 한다든지 구조화 보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우리의 기존의 관념은 뭐 남대문, 뭐 광화문 이런 거잖아요. 경복궁 이런 거. 그럼 그런 거는 항상 원형 복원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형이 뭔데라는 거예요. 신축 당시의 모습이냐? 아니면은 거기가 경복궁 같은 경우에 거기가 제일 커졌을 때의 모습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원형이라는 말 대신 원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얘도 원형을 복원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문화청에서도 단어를 국가유산으로 이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의 개념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문화재가 어떤 고정된 하나의 어떤 시대가 만들어낸 마스터피스 같은 가장 뭐라고 할까 잘 만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유산 혹은 그냥 유산 헤리티지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걸쳐서 얘가 변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특히 이제 한국의 근대 문화재들, 근대 이후의 문화유산들은 이 유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1939년 만들어진 집의 형태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나가야 스타일의 작은 집이고, 예, 뭐 딱 그 시대에 허가되었던 재료로 그 시대에 허가되었던 집의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그 모양을 그대로 복원해서 만든다?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 이후에 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고 그런 것들을 잘 남겨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1939년 이후에 부평의 도시화 과정을 쭉 보여주는 도시 주거의 변천 과정을 쭉 보여주는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기는 공간이 되어야 이 공간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뭐 저도 건축 역사를 전공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거 관련은 좀 건축 관련 분들이 많이 이제 주도를 하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콘텐츠 기획자 분들, 뭐 예술가 분들, 또 시민분들, 그리고 뭐 교육 관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다양하게 아카이빙 아예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니 의미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저는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학교 내에서의 담론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공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천적 장에서 이야기될 때 훨씬 좋은 결론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쓰비시 주유사택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가지는 뭐 도시사적, 주거사적 의미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이 건물의 보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보존 과정이 더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고, 그래서 그 민관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보존에 성공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민과 관이 이렇게 대립하다 끝나거나 주민과 시민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대립하다 끝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거 아니면 누군가의 이제 승리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건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협의를 이끌어낸 거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진통이 있었겠죠. 진통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게 뭐 최선이었다라고 말을 지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결론을 꺼냈던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미쓰비시 주유사택에는 그 내용도 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 이게 뭐 네거티브 헤리티지이기도 하고 좀 다양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하는 게 혹은 뭐 디피컬트 헤리티지라고 요즘은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불편 문화유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사실은 그 만들어진 시점의 문제도 있지만 보존을 둘러싸고 갈등을 담고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잘 그 의미를 담아주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소통의 장, 그리고 교육의 장, 그런 걸로 좀 더 의미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미쓰비시 주유사택 같이 이거를 이제 거버넌스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얘가 문화재청이 직권 등록했으면 지금만큼의 의미는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또 그 동네 주민들은 뭐 당장의 불편함들이 있으시잖아요. 건물이 낡은 채 방치되어 있으니까 좀 뭐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게 당장 필요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게 끌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지치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앞으로도 이제 그 주변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되고 하면 또 새로운 민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디자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좋은 장소로 만들어내느냐, 그거를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 투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빨리빨리 딱딱 이루어져야 되고, 또 좋은 이거를 계획할 수 있는 계획가를 만나서, 디자이너를 만나서, 또 기획자를 만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바꿔냈을 때는 또 반응은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은 자산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잘 쓰면 훨씬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없애자로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공공의 역할인 거죠. 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얘가 당장 이거를 막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저는 유휴공간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도 자문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딱 완성되고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개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부터 주민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여기 이런 거 생겼네, 여기에서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러면은 경험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마음이 바뀌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